KT 인사 채용 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영장 없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찰을 고발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T 부정 채용 얘기부터 좀 해보죠.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KT 부정 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죠. 서유열 전 KT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제 영장 심사가 열렸고 오늘 늦은 오후쯤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서 전 사장의 구체적인 혐의부터 좀 짚어보죠. 네,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죠. 네네. 지금 KT의 김성태 의원의 딸이 채용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정이 있었고 예. 계약직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까지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 그리고 근무했던 사무국장 KT 스포츠단의 사무국장 단장들이 이제 보도에서 익명이지만 사실상 해당 내용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예. 이미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모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들이 채용 과정들이 정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되는 과정인 거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연결선에 의해 가지고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특히 지금 결국 핵심적으로 지목된 김성태 의원이 해당되는 이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청탁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KT 차원에서 청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지시와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나겠는데 이 핵심 쟁점,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구속은 이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 거겠죠. 네. 뭐 화이트 갈라 범죄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적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 서 전 사장이 최종적인 책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서 전 사장이 한 것이 아니고 네. 그 윗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바로 직전에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예. 이석채 전 KT 회장도 소환 대상이 될 수도 소환될 것으로 있다. 보이죠. 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서 전 사장이 그 윗선과 그리고 그 아래 담당자들 간의 관계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한 검찰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김성태 의원은 서 전 사장과의 관련성 부인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뭐 KTC가 단독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방적인 충성이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네. 일방적인 호의였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킨 주체가 누군지 이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김 의원, 그러니까 서 전 사장의 오늘 진술 내용에 따라서 김 의원이 이 소환 조사를 받느냐 그렇지 않냐도 결정이 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이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특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 지원하는 기간도 아니고 지원한 내용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채용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될 것이고요. 보니까 이제 KT 공개 채용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현장 예. 지금 담당자들은 사실상 이 채용이 윗선에서 내려온 채용이었다라는 진술을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고 네. 서 전 사장의 구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 고려가 될 것입니다. 지금 관련된 이제 다른 부하 직원들이 예. 진술한 내용들이 얼마나 서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서 전 사장이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이제 고려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연결고리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수사가 확대되는 여부도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김성태 의원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만은 사실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과 연관된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는 아직 다 밝혀져 있지 않고요. 네. 이번에 이제 해당되는 이슈들이 다 밝혀질 곧 이제 소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를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이제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대가성 않을까 부분도 예, 검토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2년 하반기 KT 공채에서 2건이 있었고 같은 해 KT 홈 고객 부문 공채에서 4건, 그러니까 총 6건의 유력인 관련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이 서장 사장이 받고 있는 건데 이 채용 비리 같은 거는 저희가 뭐 강원랜드도 있었고 처벌 대상자가 이제 혐의가 확정된다면, 그러니까 확인된다면 처벌 대상자는 어떻게까지 다 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혜택을 받은 사람, 준 사람 뭐 다 있을 텐데. 예. 네, 혜택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정한 채용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은 인지를 했나 못했나?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주도하고 실행하고 지시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채용 비리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예. 그것을 가담해가지고 그 역할을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이제 다 공범으로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탁에 따라서 그런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처벌이 될 수 수동적으로 있습니다. 시켰는데 그 시킨 거를 행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담의 정도 그리고 지위에 따라서는 이제 모두를 다 기소를 하거나 구속 기소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단체가 경찰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료 기록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건데 그렇죠. 글쎄요, 경찰의 일단 이 행위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건지 여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법률 실무에서는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어떤 자료들을 수사 자료를 확보할 때 1차적으로는 임의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가령 이제 아주 간단한 사안으로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도 금전 거래 내역 같은 것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피의자나 당사자한테 먼저 계좌 내역을 내놔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누설도 안 되고 그렇죠. 정보를.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317조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그걸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의료법상으로는 19조에서 이제 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21조 2항에서 제3자에게 진료 기록을 열람하게 해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조 3항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항에 따라서 금지가 되지만 3항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진료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1조 3항 6호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서 임의 제출을 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무상 혼선이 있어가지고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예.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이상은 이 진료 기록부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의료법 제21조 3항 6호에 따라서 임의 제출을 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위반은 아니다. 네. 이것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이것을 임의 제출을 안 했는데도 영장이 없이 가져갔다. 그럼 당연히 위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의 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의료법 제21조 3항 6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호조무사의 그 어떤 증언 그리고 그 진술과 또 보도에 나왔었죠. 뉴스타파에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임의 제출을 한 거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임의 제출을 한 근거가 이 정도의 어떤 진술이라면 할 수 있는 건가, 요구할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 제출에서 저희가 좀 관심 가지고 봐야 하는 거는 임의라는 뜻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좀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으면은 임의 제출이고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제출한 거를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것이 아는 경우에는 이제 강제 처분이죠.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대부분 수사 관행이 물론 이제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논의라 하더라도요. 수사 관행은 임의 제출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임의 제출을 받고 만약 임의 제출을 거절하거나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네. 강제 처분으로서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3자가 관련된 범죄라기보다는 이 해당되는 의원,
해당되는 의사가 사실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임의 제출 요청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그렇다고 그런 보기는 건 좀 어렵다고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을 볼 수 있나요?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 19조를 보면은 의료인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나게 된 것이 간호조무사가 그런 이 사장이 네.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이 간호조무사 자체는 어떤 사실을 그 환자의 사실을 알리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뭐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형법 제 317조에 따르면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의료인이나 이제 그리고 이제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제보한 사람이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인가? 예.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떠한 범죄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제보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들이 가만히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정당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처벌이 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게 네. 제보냐 누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죠. 또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원칙적으로는 누설 행위 자체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은 네. 이것의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가지고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가벌성이 있는 행위로 보야 하는지 보통 이 부분에 증거 차이가 같은 있습니다. 경우도 네. 녹취를 불법으로 하게 되면 네. 그게 맞는 얘기여도 불법으로 녹취하게 된 거는 증거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시민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예. 당사자 간의 대화를 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하는 것, 예. 이거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법 도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보통 도청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없는 사람이 여기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녹음을 했을 경우 이런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당사자 간의 통화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내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몇 개 하급식 판례에서 그것이 어떤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제 정신적 위자료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병원에서 지금 이 마약류 관리 대장을 좀 조작한 것 같다라는 예.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병원이나 뭐 의료진들은 또 어떤 처벌과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의료법에 따르면은 이 마약류 관리 대장뿐만 아니라 이제 진료 기록 같은 경우에도 허위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법에 의해서 이제 실형 이상의 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기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면은 그 예. 가벌성의 범위도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 관리 대장을 조작하는 걸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고 수행한 사람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둘 다 그럼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원칙과 실질적인 예외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원칙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행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같이 공범으로서 처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모두 다 같이 기소해서 똑같은 형을 처리를 해서 네, 기소하고 죄를 받게 하는가? 그거는 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당시에 그 행위에 가담하게 된 특수성도 특수성들을 있겠고. 고려를 예,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익 제보를 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범이 누군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버닝썬 사건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보죠. 경찰이 어제 가수 승리를 비공개로 소환해서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5번째였는데 어떤 부분, 이제 많은 걸 참 조사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을 어제는 또 중점적으로 추궁을 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승리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이제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구속되었죠. 이제 정준영 씨의 사건에서의 참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네네. 정준영 씨가 그런 음란 불법 촬영한 녹화물들을 올린 그런 카톡방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올라왔고 어떻게 그것들이 유통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정준영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참고인으로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일단 경찰 관계자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조사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정준영 씨에 관련된 사건은 이외에도 승리 씨 자체의 어떤 혐의들이 있고 또 버닝썬이라는 클럽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폭행과 어떤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탈세 그리고 예. 지금 해외 투자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 버닝썬 클럽이 있었던 호텔과 그 호텔의 실소유자의 탈세 문제까지도 같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승리 씨를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혐의 사실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조사가 된 상태에서 그 혐의 사실을 모두를 다 적시를 해가지고 그리고 영장 청구와 함께 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런 뭐 소환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사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강제 소환이 뭐 되는 건가요, 그건요? 뭐 협조가 사실은 어렵죠. 예. 협조가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수사 협조를, 수사 공조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 사실은 한국 내에 있는 승리 씨나 이제 버닝썬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거는 자금 흐름입니다. 버닝썬이라는 영업체에 어떤 돈이 들어갔고 어떻게 돈이 유통이 돼서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다른 클럽 아레나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현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탈세 혹은 돈 세탁에 이용됐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들이 추가로 벌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간의 국제공조를 통해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버닝썬을 어떤 불법적인 돈 세탁 창구로 이걸 그 인사들이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탈세 등의 어떤 굵직한 범죄도 없었는지 이걸 수사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만 투자자로 알려진 뭐 린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의혹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공조가 없다면 요원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해 말 또 보니까 클럽 버닝썬에서 성폭행 사건 신고가 좀 들어왔는데 이 사건 보니까 이제 가장 긴급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하죠. 코드 제로인데 112에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먼저 이제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코드 제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12 신고가 오는 사안들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112 신고에 대해서 긴급성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단계를 3단계로 총 나눠서 이제 긴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하다가 예. 2016년도 4월에는 코드를 총 5단계로 나눠서 코드 제로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5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코드 제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급한 사안, 긴급 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코드 제로는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여성이 차에 납치돼서 끌려가는 걸 봤다. 예. 그런 전화를 했거나 이제 아니면은 어떤 여성이 갑자기 긴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다가 전화가 끊어졌다.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적극적인 경찰 공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코드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행 현행범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매우 임박한 상황으로 신고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코드 제로로서 처리가 돼서 그러니까 긴급성의 수위가 예. 가장 높은 거를 그렇습니다. 의미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긴급성의 수위가 높다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성 요건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경찰은 이게 코드 제로로 들어왔으면 굉장히 좀 인식을 하고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그렇죠. 텐데 당시에 대응이 굉장히 좀 부실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 유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뭐 다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되게 좀 보시나요? 석연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내용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경찰관이 출동을 했다가 그 담당 보안 요원들이 VIP룸에 아무도 없다라고 네. 해서 그냥 돌아갔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보고는 확인을 한 것처럼 확인한 바라고 처리 표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드 제로는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하고요. 조금 다른 이슈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슈인 게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이 있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지만 영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긴급성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럼 해당이 되는 아하, 건가요? 그렇죠. 지금 당장 현행범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나 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봤어야 하는 거죠. 예. 지금 단순하게 경찰이 지나가다가 VIP룸을 확인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 구체적인 정황이 신고가 된 사안이라면은 당연히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전부 다 확인을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요. 현장을 예. 확인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지 예. 그것을 단순하게 보안 요원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것은 이 신고의 내용과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긴급성에 비춰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한 처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기 때문에 뭐 영상 같은 거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영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과연 버닝썬 측에서 얼마나 있을까? 오랫동안 보관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오히려 이 수사는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이 일회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 역삼지구대 그리고 혹은 그 윗선과 이 버닝썬과의 어떤 육착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김성훈 변호사와 예.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